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단 하나의 이론. 지은이는 7명의 학자가 공저했습니다. 천체물리학자 윤성철, 사회학자 노명우, 미생물학자 김응빈, 신경심리학자 김학진,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신경인류학자 박한선입니다. 출판사는 주 RH 코리아. 책값은 15,800원, 페이지 수는 229쪽, 일판 일쇄는 2021년 9월 18일입니다. 만일 기존의 모든 과학 지식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식이 단 한 문장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유명한 질문입니다. 파인만 본인은 단 하나의 지식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원자론입니다. 이 이론에 기대어 화학을 비롯한 과학기술 그리고 인류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자신의 분야에 몰두해온 21세기 지식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장 윤성철, 천체물리학자. 우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우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라는 제목은 저명한 신학자 매튜 폭스가 쓴 글의 제목 신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에서 따온 것이다. 가톨릭의 도미니칸 수도의 신부였던 매튜 폭스는 생태신학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요제프 알로이스 라칭거가 추기경으로서 교황청의 주요 기관인 신앙교리성을 이끌고 있을 때 원죄 교리에 관하여 가톨릭의 전통과는 차별화된 주장을 펼치는 매튜 폭스의 설교나 강연을 금지시킨 바 있다. 결국 그는 가톨릭에서 추방된다. 무엇이 베네딕토 16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2019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두 교황은 교회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개혁파를 대표하는 현 교황 프란치스코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와 교감을 다룬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변했다고 고백한다. 그 의미를 베네딕토 16세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진리에 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온 교회의 전통도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일반인이 듣기에도 충격적인 말을 한다. 신도 변한다. 신이 진리라면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 완벽하다는 믿음은 자연의 혼돈과 변덕이 넘치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가? 우주의 궁극적 실체가 불변한다면 왜 우리가 보는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가? 신이 완전하다면 신의 피조물은 왜 불완전한가? 신이 정의롭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가장 흔하게 대처해온 방식 중 하나는 본질과 현상을 분리하고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계를 이데아의 그림자로 생각한 플라톤이 그랬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일부가 그랬다. 이데아나 신은 완전하지만 신에 속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와 육체가 감각하는 세계는 그림자인 허상일 뿐이거나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런 믿음은 정적인 우주를 믿는 세계관에 근거하며 종종 현실 부정으로 이어진다. 자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연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라고 부정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매튜 폭스는
교회의 원죄 교리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원죄 교리는 플라톤 철학에 기반하여 성서를 해석한 것으로 잘 알려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기독교의 굳건한 전통이 되었다. 매튜 폭스는 원죄라는 개념을 유대인의 성서 전통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신 원복, Original Blessing의 개념을 영성의 중심에 놓자고 제안한다. 자연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자연의 모든 현상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신의 창조 과정임을 깨닫자는 주장이다.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그리고 영화 두 교황의 베네딕토 16세의 공통점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불변하는 원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리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게 만든다.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한 이들이 바로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등 고대의 원자론자들이었다. 이들에게 모든 자연은 단 하나의 실체,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 세계의 다양한 모습은 이 원자들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현대 과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이다. 모든 원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성을 보인다면 이 세상은 시계와 같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모습만 하고 있을 것이다. 일탈은 창조의 근원이다. 일정한 규칙을 따라 운동하던 원자들 중 일부가 그 궤도를 아주 살짝 일탈하여 다른 원자들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이 탄생하거나 전에 없던 사건이 발생한다. 질서와 변화는 이렇게 원자운동의 규칙과 일탈로 설명된다. 이 세상을 원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초자연적인 신이나 세상과 독립적인 이데아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다. 원자론자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관한 어록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는 것이며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감각과 의식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며 따라서 죽음은 쾌락도 고통도 아니다.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원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현대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에 속한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후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원자가설을 꼽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대과학의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려도 원자가설만 붙잡을 수 있다면 과거 과학자들이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다. 1929년에는 과학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있었다. 미국의 과학자 에드윈 허블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우주는 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운동하는 상태에 있었다. 즉, 우주는 진화한다는 이야기였다. 우주의 모습에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조밀하고 작은 한 점에서 팽창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진화해 왔다고 말하는 빅뱅 우주론에 격렬하게 대항했다. 빅뱅이라는 용어는 재미있게도 프레드 호일이 저 미치광이들은 우주가 크게 꽝 하고 터져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라는 식으로 상대편을 조롱할 때 쓴 말이었다. 영화
두 교황의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사이의 논쟁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우주관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다. 호일의 우주는 성숙한 성인이 그 모습과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모습이라면, 빅뱅 우주론의 우주는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갓난아기로 태어나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천문 관측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정상 우주론의 논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빅뱅 이후 1억 년이 지나면 별이 탄생한다.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별은 무한히 빛날 수 없다. 언젠가는 죽는다. 즉, 별은 진화한다. 별의 일부는 죽는 순간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그 순간에도 격렬한 핵 융합 반응이 발생하여 철, 구리, 아연과 같은 금속을 만들기도 한다. 초신성으로 폭발한 별의 중심부는 소위 말하는 중성자 별이 된다. 별에서 만들어져 우주로 방출된 원소들은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 인간은 이렇게 별이 남겨놓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현재 우주의 팽창은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속 팽창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약 220억 년 후에는 은하들 사이의 공간뿐 아니라 별과 행성도 공간의 팽창으로 인해 해체될 것이고, 심지어 원자들도 파괴되어 쿼크로 분해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주를 지배하던 힘들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노명우, 사회학자. 우리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조상인 부모 혹은 조부모까지 염두에 둔다 해도 인간이 사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는 200년을 넘기 힘들다. 지구가 만들어진 지 45억 년의 세월과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20만 년의 세월을 대비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얼마나 현대적 존재인지 분명해진다. 20만 년을 45억 년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0.000044444라는 숫자가 스마트폰에 표시되었다. 3만 2천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흔적이 있다. 쇼베의 동굴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있었다. 누군가 동굴의 입구에 황토물을 도구 삼아 곰의 모습을 그렸다. 어떤 호모사피엔스는 스텐실 기법으로 자신의 손바닥 자국도 남겼다. 주먹을 쥐고 남긴 것도 있다. 쇼베의 동굴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려진 그림의 테크닉이 심상치 않다. 그 누군가는 말과 사자를 그렸다. 그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과 사자를 겹쳐 그렸다. 겹쳐서 그려진 동물은 움직임을 표현한다.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는 동일한 사물을 겹쳐 그리면 그 그림이 감상자에게 발휘하는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쇼베의 동굴에 남겨져 있는 메시지는 평평한 도화지 위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동굴의 벽은 전혀 매끈하지 않다. 전기도 없는 컴컴한 동굴에서 매끈하지도 않은 동굴의 표면에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건 그림으로 메시지를 남긴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벽화가 그려진 동굴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아니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3만 년 전에도
홀로 있지 않았다. 3만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처음부터 쇼베의 동굴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서로 상호 의존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물리적 힘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약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결국 살아남았고 지구의 생태계를 장악했다. 1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이 뼈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넓적다리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 것이다. 넓적다리뼈가 부러졌다면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해야만 한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기 위해서는 최소 6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42일 동안 꼼짝없이 뼈가 붙기만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누워있다. 혼자서는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없다. 만약 이 사람이 6주 동안 홀로 누워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의 뼈를 분석한 끝에 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접합되고 난 이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이 사람은 6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누군가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해석이 더 그럴듯하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41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본다. 히틀러의 군대는 레닌그라드 봉쇄작전을 펼쳤다. 250만 명의 시민이 레닌그라드에 남았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있어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식인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생존하기 위해 사체를 식량으로 삼는 것은 분명 다르지만 극한의 상황인데다 시체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먹을 것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홀로 남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달랐다. 비상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킨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협력을 통해 인간성을 지켰다. 홀로 있는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굶주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을 견딜 수 없다. 봉쇄된 환경에서 고립된 사람은 굶주림으로 신체가 무너지기 이전에 그보다 더 빨리 정신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정신적 무너짐을 신체적 붕괴보다 앞서 심지어 홀로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간다움을 포기한다. 반면 홀로 있지 않은 사람, 즉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은 굶주림으로 인체의 신진대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정신적 붕괴를 겪지 않는다. 굶주림이 사람들을 인간성의 한계로까지 몰아붙여도 우리가 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사이의 친절, 돌봄, 상호성, 지원, 사리분별, 겸손 등의 덕목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인간성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봉쇄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반면 집단에 속하지 못해 극단적 상황을 홀로 맞이한 사람은 사람의 경계를 넘어버렸다는 레닌그라드의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혼자서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오직 서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지구의 생태계를 장악한 능력자로 전화될 수 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될 때, 어떤 집단이
한 개인을 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확인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호혜적 책임을 느낀다. 어딘가 소속되면 삶은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에 맞서 보호를 받는다. 소속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의미를 얻는다. 우리가 인간의 업적이라고 찬양하는 모든 것,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은 소속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인간의 본질인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2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3장. 생명이란 우주의 메모리 반도체다. 김응빈, 미생물학자.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에 걸쳐 여러 역할을 연기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명대사 가운데 하나다. 이들이 열연하는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다.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생명체는 처한 환경에서 저마다 제 살 길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얄궂게도 자연 환경은 수시로 바뀌곤 한다. 현존하는 생명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온 존재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변화가 생긴 다음에 바뀐 조건에 맞춰 생명체가 변할 수는 없다. 사실 생명체는 항상 무작위로 변하고 그 결과 모든 생명체 집단 내에는 다양한 변이체가 존재한다. 생명체의 적응이란 생명체의 변이가 우연히 환경 변화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859년 다윈이 집필한 종의 기원의 핵심 내용이다. 다윈은 부모와 자식이 대체로 닮았지만 조금씩 다른 것처럼 자식이 살아갈 환경과 부모가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이를 가진 자식이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자연 선택을 그런 변화의 작동 원리로 보았다. 이전에 접한 적이 없는 항생제와 만나면 거의 모든 세균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러나 개 중에 살아남는 세균도 있다. 돌연변이로 생긴 항생제 내성 유전자 덕분이다.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이 유전자 염기 서열에 생기는 변이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모든 세포는 분열에 앞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모든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 비유하자면 원본 원고를 보고 자판을 두드려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타자수라 하더라도 전혀 오타가 없을 수 없듯이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효소도 아주 드물게 실수를 범한다. 돌연변이로 생긴 내성 유전자는 대물림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중요한 사실은 항생제가 내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연히 그 돌연변이를 지닌 세균이 선택되어 번성케 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돌연변이들이 선택되고 축적되면 결국 집단의 유전자 조성이 변하게 된다. 모든 생물은 어버이가 있다. 그러므로 어버이의 어버이를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그 끝에서 시조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생물 속생설에 따르면 각 생물의 원조 역시 조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상의 생명체를 생물학에서는 루카, L-U-C-A,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부른다. 지구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루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현대 생물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물이 겉으로는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보면 기본 틀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 물질과 유전 부호, 유전 규칙을 사용한다.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생물학적 단위는 세포이다. 모든 세포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는 핵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이다. 진핵세포가 야구장 크기라면 원핵세포는 투수 마운드 정도이다. 또한 진핵세포는 구조도 복잡해서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과 내막계 따위가 있다. 반면 원핵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핵막조차 없어서 유전 물질인 DNA가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리보솜과 함께 세포질에 떠있는 상태이다. 비유하자면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저택이고 원핵세포는 단출한 단칸방이라 할 수 있겠다.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진핵세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약 25억 년 전 최초의 진핵세포가 서로 다른 원핵생물의 투쟁적 동거에서 탄생했다고 추정한다. 원핵생물들만 살던 원시 지구에서 어떤 원핵세포가 더 작은 것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포식자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 피식자가 우연히 살아남는 일이 발생했다. 반대로 포식이 아니라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되었든 둘은 더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리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해 갔다. 자칫 소설과도 같은 이 가설은 이를 지지하는 증거가 충분히 축적되자 이제는 생물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환경이 제공되는 곳에서만 산다. 그런데 환경 조건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거친 자연의 경랑을 잘 헤쳐온 존재, 즉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분자 생물학 수준에서 말하면 현존하는 유전자가 바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과거 특정 시공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유전자에는 지나간 생명의 자취가 남아있다. 4장. 마음은 신체와 환경의 소통에 기원한다. 김학진, 신경심리학자. 철학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심신이원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서로 구분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해온 이 이론은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학자의 공격을 받아 이젠 초라할 정도로 그 지위를 잃고 말았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뇌를 포함하는 신체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앞서 생명의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신체와 뇌가 서로 협응하며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해가는 과정인 알로스테시스에 대해 알아보자. 생명은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자연스러운 물리학적 원리를 거스르는 특이한 상태로 이를 유지하고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체내의 수분이 줄어들면
다시 보충하기 위해 물을 섭취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한다. 개체 차원의 생존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신체 특정 기관의 불균형은 일시적으로 무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성공적인 신체 항상성 유지를 위해 뇌와 신체 간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다. 신체 각 기관은 각자에게 발생한 항상성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들을 끊임없이 뇌로 보내고, 뇌는 이러한 신호들을 수집하여 좀 더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관을 선별해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방지해주는 자극들에 대해 우리는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을 우리는 보상이라 부른다. 생존의 극대화를 위해 협력을 선택하게 된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생존의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인정받는 것은 번식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이 세상엔 수많은 보상이 존재하지만 생존과 번식의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보상은 흔치 않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보상은 매우 독보적이다. 인간이라는 종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후대의 유전자를 전달하고자 하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위해 노력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변의 외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발달시켜온 알로스테시스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인정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인정욕구는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들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다. 불공정에 항거하는 분노 행동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로 예상되는 생존의 위협, 즉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알로스테시스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매일 수없이 많은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대 불변의 도덕적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도덕성에 관한 뇌과학 연구는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상황을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를 매우 불편해하고 어떤 결정을 쉽게 이행하지 못한다.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정은 공리주의적 선택, 그 반대의 결정은 의무론적 선택이라 부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수의 약자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상황에 저항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묘사하곤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자보다는 의무론자들을 더 선호하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선택보다는 의무론적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커진다. 학습된 직관 이론은 이타적 행동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궁극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학습해온 2차적 욕구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값비싼 신호이론에 의하면 이타성은 자신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최적화된 개체라는 것을 다른 개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나보다 타인이나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다수의 타인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존중과 감사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생존 확률을 가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내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이타적 행동을 만들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사회적 보상을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속에서 생존과 번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 이타적 행동 역시 일생 동안 사회적 제약 속에서 발달시켜온 인정 욕구가 급박한 상황에 의해 촉발되는 고도로 자동화된 알로스테시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체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항상성 조절을 위해 각 신체 기관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무한대에 가깝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동일한 감정을 2번 이상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컨디션에 따라 매 순간 최적의 반응을 찾기엔 뇌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뇌는 비슷한 신체 상태들을 묶어서 하나로 간주하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전략을 고안했다. 이것이 바로 분노나 행복 등의 이름을 가진 감정들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교하지 못한 언어를 기반으로 모든 신체 상태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같은 신체 신호를 어떤 사람의 뇌는 분노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뇌는 수치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감정을 경험하는 시점은 뇌와 신체 간의 소통 장애를 감지하고 조정하기에 좋은 기회일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돌이켜보고 관찰하는 자기 감정 인식은 현재 신체 상태가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신체 항상성 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달한 알로스테시스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기능이다.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신체 컨디션을 인식하는 능력은 다르지 않다. 명상 훈련 등을 통해 심장 박동수 인식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묘사하는 능력도 향상된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정확하고 섬세하게 감정을 분류한다는 것은 신체 상태를 세밀하게 분류하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반응을 찾아낸다는 것이 아닐까? 감정을 경험할 때 반응에 반사적으로 이끌리는 대신 감정을 유발한 신체 신호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범주화된 단순한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정교하고 세분화된 감정 반응을 만드는 자기 감정 인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보완하여 유연성을 추구하는 문내 측 전전두 피질 덕분이다. 이 부위가 명상 전문가들이 명상에 집중할 때 활발히 활동하는 부위이며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 환자들의 뇌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크기가 줄어드는 부위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 강한 부정적 감정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 감정이 자동적으로 촉발하는 반응에 이끌리는 대신 그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는 신체와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능동적이고 유연한 선택을 만들 수 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 우리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내가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상대방도 심한 갈증을 느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공감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재료로 사용한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해 공감을 확장시킬 방법이 있을까? 나를 버리고 타인에게 관심을 돌리라고 많은 이들이 조언하지만 흥미롭게도 뇌과학이 제안하는 것은 이와 반대다. 역설적이게도 자기중심적인 공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더 세밀히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내부 감각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표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에 더욱 민감히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의 신체 신호에 귀 기울여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다르지 않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뛰어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분류함으로써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매 순간 예민하게 포착해 적절한 반응을 찾는 삶의 태도로부터 온다. 순간마다 충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귀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공감은 더 정확해지고 확장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 소통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써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5장. 인류 지식의 원전은 엔트로피다. 김범준, 통계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과학이 미래에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연력학의 결과들은 결코 그릇된 것으로 판정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연력학은 큰 것들을 다룬다. 온도, 압력, 부피, 에너지, 엔트로피, 열과 일 등 많은 분자가 모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스템을 구성할 때 전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시적인 양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다. 연력학의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을 말한다. 블랙홀이든 우주 전체든 어떤 물리 시스템이라도 들어오고 나간 모든 에너지를 계산하면 결국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 연력학의 두 번째 법칙은 엔트로피에 관한 것이다.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결국 더는 증가할 수 없는 최종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나란히 놓고 접촉하게 하면 뜨거운 물체 쪽에서 더 큰 운동 에너지로 활발히 움직이는 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 차가운 물체 쪽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 뜨거운 물체 쪽 분자들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분자들의 충돌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달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이며 이렇게 유입된 열은 차가운 쪽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력학 제2법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는 열이 전달되지만 그와 반대로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높은 온도의 물체로 열이 자발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도 한 형태이고 우리가 열기관을 이용해 모든 열을 일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한 형태이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한 줄로 쉽게 풀었으면 미시 상태의 수가 많아 관찰될 확률이 높은 거시 상태가 결국 관찰된다는 뜻이다. 즉,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은 결국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은 결국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물리학의 개별 분야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연력학의 두 법칙을 위반할 수는 없다. 6장. 인간의 욕구는 전염된다.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인간은 욕구의 존재다. 심리학은 온통 욕구에 관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욕구의 존재 여부로 가늠하는 때가 많다. 인간이 하는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욕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해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정말이지 특이하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뒤에 폭음과 폭식을 하는 때가 빈번하다. 이는 사람을 잃고 그 자리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행동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에 몰두하면서 그 허탈함을 채우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인간은 욕구의 강도를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그 실체를 파악하고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매우 모호해야 한다. 행복심리학자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은 바로 강도가 아닌 빈도이다. 100점짜리 행복을 1년에 한 번 겪는 것보다는 10점짜리 행복을 1년에 10번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장수와 생존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뜻이다. 행복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인간이 욕구의 실체를 착각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인간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면 시각과 청각과 같은 오감각이 각성되면서 전혀 다른 판단의 영역에도 그 욕구를 전염시킨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거나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으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색깔이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에게 욕구가 생기면 감각이 그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다. 신경이 곤두선다는 뜻이다. 이렇게 욕구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자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다. 미래의 자아는 현재의 자아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 현재 어떤 욕구를 품고 있다면 미래에 더 좋은 일을 위해 그것을 자제하거나 참아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의 시급한 욕구는 언제나 미래의 더 중요한 가치를 누르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눈앞의 이익을 미래의 이익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심리학자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좋아함, like와 원함, want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욕구의 충족과 이에 기초한 행복의 추구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서 나 역시 그것을 원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해 저것을 가지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서 손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허탈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재산이든 지위든 혹은 사람이든 말이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썼는데 막상 손에 넣고 보니 무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허무함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중년 이후의 삶이 허탈해지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그것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심지어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대상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이러한 만남은 여행, 봉사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잦은 만남에도 여전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성장시키며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불안당이 바로 허망함과 무망감이다. 7장 인간 정신은 진화의 결과다.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185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펴냈다. 책은 출간 당일에만 1250부가 팔렸다. 무려 502쪽짜리 학술서가 대히트를 친 것이다. 다음해 1월 3000부의 중세를 찍었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했다. 7년 만에 1만 6천 권이 팔렸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100만 부가 팔린 셈이다. 책 구입 목적의 상당수는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 적대적 여론은 역설적으로 책의 인기에 불을 붙였다. 사장은 자연 선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제안한 용어다. 사실 진화, 에볼루션이라는 용어도 종의 기원 초판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두 스펜서가 처음 만들어낸 단어다. 진화의 사전적 정의는 공통된 조상으로부터의 변이를 동반한 유전이다. 다윈은 처음에 그렇게 불렀다. 그러다가 명칭을 바꾸었다. 자연은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각각의 변이는 상이한 생존력과 번식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은 진화를 진보로 오해했고 우승열패의 신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살아야 하거나 같은 먹이를 먹어야 하는 동물 간에는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 다른 유기체를 먹는 동물은 내일 스스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살기 위해 생명을 빼앗고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라고 하였다. 고독하고 가난하고 추악하고 야만스럽고 짧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간 사이에 투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했다.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멜서스 재앙이다. 그러나 멜서스주의가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유였다. 인류가 가지고 있던 오랜 믿음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원래 조화로운 상생의 공간이었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러한 원시주의적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그토록 그리워하는 원시 이상향은 사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존재를 위한 투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꺼리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좋았던 과거에 대한 깊은 환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수백만 년의 투쟁은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이었다. 두발 걷기는 척추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과 난산을 유발했고, 거주지의 확대는 피부암을 일으켰으며, 굶주림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육식은 충치와 덧니를 일으켰다. 화식은 결핵을, 농경은 불평등을, 가축화는 신종 감염병을 일으켰다. 장거리 이동은 체모의 감소를, 체모의 감소는 피부암을, 피부색의 변화는 구루병을 일으켰다.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인류의 몸은 바로 존재의 대가이자 투쟁의 상처였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슐리안 손도끼가 동물을 사냥하는 데만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착각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도끼에 맞아 죽었을까? 공감 능력도 그렇다. 서로 빼앗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이고 배신했다. 지금도 그렇다. 똑똑한 두뇌를 가진 많은 이가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밤잠을 줄인다. 더 치명적으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인간의 마음처럼 허약한 것이 있을까? 인구는 70억 명으로 늘었지만 20억 명이 우울증을 앓고 30억 명이 불안에 시달린다.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환청과 망상에 고통받고 있다. 8천만 명이 술독에 빠져 살며 그중 매년 300만 명이 술을 마시다가 죽는다. 우리는 상어를 두려워하지만 매년 상어에 공격당하는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사람을 공격하는 주적은 바로 사람이다.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흉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1분 20초마다 한 명꼴로 살인이 벌어지는데 사형이나 전쟁 사망자는 제외한 숫자다. 40초마다 한 명꼴로 사람들은 자살한다. 1,000만 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 전과자다. 신석기 초기에는 남성의 40%가 부족 간 전투로 사망했다. 점령당한 부족의 아이와 여성은 모두 노예가 되었다. 현대 수렵 채집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망 원인 중 10에서 60%는 타살이다. 인간의 마음은 분명 본성과 양육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 핵심에 바로 존재를 위한 투쟁이 있다. 인간 정신에 관한 단 하나의 이론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존재를 위한 투쟁으로서의 마음의 진화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이론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인류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7명의 학자들의 대답입니다. 천체물리학자, 사회학자, 미생물학자, 신경심리학자, 통계물리학자, 인지심리학자, 신경인류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 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죠.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천체물리학자는 원자론, 사회학자는 사회적 인간, 미생물학자는 유전자 정보론, 신경심리학자는 마음이론, 통계물리학자는 연력학 1, 2 법칙, 인지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 신경심리학자는 투쟁으로 인한 마음 진화론입니다. 이 7가지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원자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학 지식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절절하게 고백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사랑의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은 사랑에 굶주린 인간이고 가장 형편없는 인간은 사랑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사랑은 인간 영혼의 공기와 같아서 사랑이 없는 영혼은 질식당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당신은 사랑을 주고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떠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후회하고 애타해하며 급하게 사랑을 고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